오, 오지마. 저리 가. 제발, 나 좀 내버려둬. 칠흑 같은 어둠 속 수십 마리의 맹독성 뱀들이 칠칠거리며 12살 소녀의 발목을 향해 징그럽게 다가왔습니다. 장숙모의 협박에 못 이겨 사지인 뱀굴 밑바닥까지 내려온 연우. 공포에 질려 약초를 캐던 호미 끝에 둔탁한 쇳소리가 걸렸고 흙더미 속에서 낡고 변색된 은목걸이 하나가 딸려 나왔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뱀굴을 빠져나온 아이가 산길을 내려오다 아스팔트 위로 쓰러진 순간 품에 있던 그 목걸이는 우연히 마을을 찾은 한 남자의 반짝이는 명품 구두 발치로 대굴대굴 굴러갔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기로 소문난 재계 1위 기업의 젊고 냉혹한 회장. 불쾌한 듯 바닥을 내려다보던 그는 목걸이 뒷면의 각인을 확인한 순간 그 자리에서 털썩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처절하게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대체 왜 여기에 있는 거야? 수십 명의 수행원들이 경악한 가운데 그는 흑투성이 소녀의 어깨를 붙잡고 절규했습니다. 도대체 이 깊은 산골짜기 뱀굴 바닥에 파묻혀 있던 낡은 목걸이에는 어떤 소름 끼치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짜기. 숨을 들이마시기조차 힘든 깎아지른 듯한 가파른 비탈길을 작은 체구의 아이가 위태롭게 내려옵니다. 12살 연우의 앙상한 어깨에는 제 몸집만 한 낡고 무거운 나무 지게가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게 안에는 흑투성이 손으로 험한 산등성이를 온종일 헤집어 캔 귀한 야생 약초들이 가득합니다. 이마에서 흘러내린 땀방울이 눈을 찌르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지만 연우는 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마을 장터 약재상에게 약초를 모조리 넘기고 받은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주머니 깊숙한 곳에 소중히 넣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매섭게 뻗어나온 손에 허무하게 낚여버리죠. 이게 다야? 해가 질 때까지 산이나 타는 년이 고작 이거밖에 못 벌어와. 당숙모 최숙자가 낚아챈 지폐를 허공에 펄럭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최숙자의 두 눈에는 연우를 향한 지독한 경멸과 도끼가 가득합니다. 연우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비가 오랫동안 안 와서 약초가 많이 말라 죽었어요. 내일은 절벽 뒤쪽 짐승들이 안 다니는 더 깊은 곳으로 가볼게요. 숙모, 제가 아침부터 물 한 모금 못 마셔서 너무 배가 고픈데 부엌에 찬밥 남은 거라도 주시면 안 될까요? 최숙자가 두 눈을 흉흉하게 부릅뜨고 연우의 마른 등을 세게 떠밉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내가 부모도 없이 고아로 버려진 널 걷어서 10년 넘게 먹이고 입힌 돈이 얼만데 뻔뻔하게 밥 타령이야. 헛소리 그만하고 당장 창고로 가서 내일 아침 아궁이에 뗄 장작이나 산더미처럼 패놔. 마당 바닥에 거칠게 고꾸라진 아이는 무릎에서 검붉은 피가 배어 나오지만 익숙한 듯 비명조차 지르지 못합니다. 최숙자는 연우가 피땀 흘려번 돈을 주머니에 쑤셔 넣고 노름판이 벌어지는 읍내를 향해 훌쩍 떠나버립니다. 홀로 남은 연우는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어둡고 축축한 헛간으로 들어갑니다. 구석에 놓인 낡은 호두나무 상자 하나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죠. 과거 이 집에서 유일하게 연우를 친손녀처럼 아껴주던 최숙자의 아버지, 죽은 양할아버지의 유골함입니다. 할아버지가 몹쓸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직후부터 최숙자의 악랄하고 끔찍한 본색이 거침없이 드러났습니다. 연우는 자신의 해진 옷소매로
유골함에 쌓인 먼지를 정성껏 닦아내며 하루 종일 꾹 참았던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할아버지, 저 오늘 벼랑 끝에서 산삼 캘 뻔했어요. 진짜 조금만 더 바위 틈을 깊이 파면 됐는데 갑자기 멧돼지 소리가 나서 무서워서 도망쳐 버렸어요. 내일은 멧돼지가 나와도 무서워하지 않고 꼭 참아서 꼭 산삼 캘게요. 그걸로 숙모빚 다 갚고 우리 할아버지 볕 잘 드는 따뜻한 곳에 예쁜 산소 만들어 드릴게요. 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같은 시각 평화롭고 적막하던 산골 마을 어귀에 거대한 흙먼지가 폭풍처럼 일어납니다. 검은색 최고급 세단 여러 대가 귀를 찢는 굉음을 내며 비좁은 흙길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밭일을 하던 마을 사람들은 손에 쥔 농기구를 덜그럭거리며 떨어뜨리고 겁에 질린 표정으로 세단 행렬을 쳐다봅니다. 가장 화려하고 육중한 세단의 문이 열리고 태성그룹의 총수 강대현 회장이 반짝이는 구두를 내딛습니다. 38이라는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그룹을 이끄는 사내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으로 소문이 자자하죠. 대현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서늘한 표정으로 낡은 마을 회관과 높게 솟은 산봉우리를 번갈아 응시합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수십 명의 수행원이 대현의 뒤로 일사불란하게 도열하며 엄청난 위압감을 뿜어냅니다. 이 오지 마을 일대를 깡그리 밀어버리고 거대한 대규모 리조트로 덮어버리기 위한 철거 작업이 곧 시작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12년 전 대현의 아내가 정체불명의 킬러들에게 쫓기다 실종된 뼈아픈 비극의 장소입니다. 관할 경찰서장이 이마에 비 오듯 흐르는 식은땀을 손수건으로 훔치며 대현의 앞으로 황급히 뛰어와 허리를 굽힙니다. 회장님, 이런 누추하고 먼 오지까지 직접 발걸음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리조트 철거를 위한 주민 동의서는 저희 경찰이 앞장서서 거의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며칠만 더 기다리시면. 대현이 얼음장같이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경찰서장의 말을 단칼에 자릅니다. 내가 고작 종이장 같은 동의서 나부랭이나 받으러 얘까지 온 줄 압니까? 12년 전 내 아내 실종 사건 수사 기록 전부 오늘 내로 다시 내 눈앞에 가져오세요. 당시 산을 수색했던 인력들의 이동 동선, 마을 사람들 진술서, 토시 하나 빠짐없이 챙겨와야 할 겁니다. 단 하나의 의문점이라도 발견되면 당신 경찰 옷 벗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서장은 사색이 되어 파르르 떨며 허리를 90도로 깊게 굽힙니다. 비서실장이 대현의 곁으로 다가와 굳은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상황을 보고합니다. 회장님, 마을 외곽 통제선은 겹겹이 전부 쳤습니다. 외부인 출입은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곧장 사모님의 흔적이 끊겼던 저 위쪽 절벽으로 가시겠습니까? 대현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마을 회관 앞 공터를 천천히 훑어보며 냉정하게 지시합니다. 아니, 마을 사람들 진술부터 처음부터 다시 털어. 12년 전 그 피바람이 불던 밤 내 아내를 봤다는 인간이 이 좁디 좁은 동네에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오늘부터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마을 전체를 철저하게 감시하세요. 대현의 서슬 퍼런 지시에 수십 명의 경호원이 상계하여 마을 곳곳의 골목으로 매섭게 흩어집니다. 한편 읍내의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불법 도박장 뒷골목. 최숙자가 건장하고 문신 가득한 사채업자들에게 멱살이 잡힌 채 시궁창 물이 고인 바닥에 거칠게 내동댕이 쳐집니다. 얼굴에 칼자국 흉터가 가득한 사채업자가 구둣발로 최숙자의 어깨를 무자비하게 짓밟고 체중을 싣습니다. 최숙자, 네가 우리 형님 돈 빌려다
노름판에서 탕진한 게 벌써 3억이야. 오늘이 이자 갚는 마지막 날이라고 내가 분명히 경고했을 텐데 배짱 한번 좋게 도망을 쳐.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에 최숙자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 두 손을 싹싹 비며 필사적으로 애원합니다. 사장님, 며칠만, 딱 며칠만 제발 목숨 살려주는 셈치고 시간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돈 만들어서 대령하겠습니다. 우리 집의 험한 산을 날다람쥐처럼 타는 어린 년이 하나 있습니다. 그년이 비싼 산삼만 캐오면 3억이 뭡니까? 당장 이자랑 원금까지 싹 다 갚아버릴 수 있습니다. 사채업자가 최숙자의 머리채를 잡아 위로 거칠게 들어올리며 섬뜩한 비웃음을 흘립니다. 산삼? 지나가던 개가 웃다 죽을 소리하고 자빠졌네. 내일 아침 해 뜰 때까지 돈 안 가져오면 내장기 다 꺼내서 수술대에 팔아치울 거니까 그리 알아. 내 늙은 목숨값이 3억은 안 되겠지만 억울하면 오늘 밤에 도둑질을 하든 몸을 팔든 무슨 짓을 해서든 돈 구해와. 사채업자들이 최숙자의 복부를 강하게 걷어차고 어두운 골목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최숙자는 입가에 주르륵 흐르는 핏물을 소매로 벅벅 닦아내며 독이 잔뜩 오른 눈으로 텅 빈 허공을 노려보죠. 내가 이대로 개죽음 당할 줄 알아. 당장 그 어린 년 몸통을 팔아서라도 돈을 만들고 말지. 어스름이 깔린 저녁, 최숙자가 숨을 짐승처럼 헐떡이며 집 마당으로 요란하게 들이닥칩니다. 우물가에서 힘겹게 물을 깃던 연우를 발견하자마자 다짜고짜 달려들어 마른 뺨을 사정없이 후려칩니다. 짝하는 섬뜩한 마찰음과 함께 연우의 깡마른 몸이 진흙바닥에 무참히 나뒹굽니다. 이 밥통 같은 쓸모없는 년아. 네가 매일 잡초 쪼가리나 캐오니까 내가 빚쟁이들한테 이수모를 당하잖아. 당장 돈이 될 만한 거 오늘 밤 안에 당장 찾아와. 연우가 벌겋게 부어오른 뺨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극도의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칩니다. 숙모, 갑자기 왜 이러세요? 밤에는 산에 멧돼지랑 들개 같은 짐승이 너무 많아서 절대로 못 올라가요. 내일 날 밝으면 제가 당장 산 깊은 곳으로 가서 뭐든 캐올게요. 최숙자가 엎어진 연우의 멱살을 틀어쥐고 미친 사람처럼 앞뒤로 세차게 흔듭니다. 내일 아침이면 내 배에 칼이 들어오게 생겼는데 미친년이 내일 타령이야. 너 저 위쪽 기암절벽 밑에 있는 독사굴 알지? 거기에 수억 원짜리 적하수호가 천지빛깔로 깔려있다는 소문 못 들었어? 당장 밧줄 챙겨서 거기 내려가서 그거 모조리 다 캐와. 독사굴이라는 단어를 듣자마자 연우의 핏기가 가시고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버립니다. 독사굴은 절대로 안 돼요. 거기는 동네 어른들도 뱀에 물려 죽어서 뼈도 못 추리고 나오는 무서운 곳이잖아요. 저보고 캄캄한 밤에 거길 가서 죽으라는 말씀이세요. 연우가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며 최숙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처절하게 매달립니다. 최숙자는 매달리는 연우를 발로 거칠게 걷어차 버리고 헛간으로 광인처럼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구석에 고이 모셔져 있던 양할아버지의 유골함을 번쩍 들고 마당으로 뛰쳐나오죠. 네가 뱀에 물려 돼지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당장 밧줄 챙겨서 그 뱀굴로 기어들어가지 않으면 이 영감탱이 뼈가루를 당장 똥구덩이에 쏟아버릴 테니까 선택해. 최숙자가 유골함을 마당 한가운데의 시꺼먼 진흙탕으로 팽개치려는 신용을 하며 악을 씁니다. 안 돼요. 제발 그것만은 안 돼요. 우리 불쌍한 할아버지 건드리지 마세요. 갈게요. 제가 지금 당장 밧줄 메고 독사굴로 가서 약초 캐올 테니까 제발 우리 할아버지 유골함은 바닥에 조심히 내려놔 주세요. 연우가 진흙바닥에 납작 엎드려 피가 나도록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숨이 끊어질 듯
오열합니다. 최숙자는 비열하고 잔혹한 미소를 지으며 유골함을 마루 끝에 아슬아슬하게 내려놓습니다. 잔말 말고 밧줄이나 챙겨. 해 뜨기 전까지 그 적하수 뿌리 못 해오면 이 영감탱이는 당장 쓰레기장으로 던져버릴 줄 알아. 연우는 덜덜 떨리는 작은 손으로 마당 한 구석에 널브러진 낡고 끊어질 듯한 동아줄을 챙겨듭니다. 눈앞이 새카맣게 전멸하고 온몸이 뼛속까지 시린 공포로 주체할 수 없이 덜덜 떨립니다. 마을 사람 그 누구도 단 한 번도 살아서 돌아온 적 없다는 죽음의 계곡을 향해 아이는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마루에 덩그러니 놓인 할아버지의 낡은 유골함을 눈물이 그득 고인 눈으로 한번 뒤돌아본 연우는 찢어진 입술을 꽉 깨뭅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맹독성 뱀들이 우글거리는 험한 산길을 향해 12살 작은 아이가 홀로 목숨을 건 사투를 시작합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입니다. 안개가 짙게 깔린 가파른 절벽지대에 12살 연우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습니다. 절벽 아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시꺼먼 낭떠러지입니다. 코를 찌르는 역겨운 짐승의 썩은 냄새가 절벽 밑에서부터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연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굵은 소나무 기둥에 낡은 밧줄을 여러 번 칭칭 감아 묶습니다. 매듭을 꽉 당겨보며 연우가 허공을 향해 조그맣게 중얼거립니다. 할아버지, 저 진짜로 이 밑에 내려가야 해요. 동네 어른들도 뱀에 물려 죽은 무서운 곳이지만 제가 안 가면 숙모가 할아버지 유골함을 똥구덩이에 버린다고 했어요. 저 진짜 무서워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우리 할아버지 지키려면 꼭 살아서 돌아갈게요.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저 좀 지켜주세요. 연우는 눈물을 낡은 소매로 벅벅 닦아내고 밧줄을 두 손으로 꽉 쥡니다. 천길랑 떨어지 아래 입을 벌리고 있는 음습한 독사구를 향해 작은 몸이 조심스럽게 하강을 시작합니다. 비슷한 시각 독사굴에서 멀지 않은 반대편 절벽 위 태성그룹 강대현 회장이 깎아지른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이곳은 리조트 개발 부지 중에서 유일하게 매입이 완료되지 않은 험준한 구역입니다. 무엇보다 12년 전 정체불명의 킬러들에게 쫓기던 대현의 아내가 낭떠러지로 추락해 실종된 바로 그 비극의 장소입니다. 비서실장이 대현의 곁으로 다가가 굳은 표정으로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회장님, 12년 전 경찰 수색대 기록을 확인한 결과 바로 이 부근이 사모님께서 마지막으로 목격되신 지점입니다. 저 아래쪽 뾰족하게 튀어나온 바위에서 사모님의 혈흔이 다량으로 발견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더 이상 낭떠러지 밑으로 추적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대현이 핏발선 눈으로 절벽 아래를 뚫어지게 내려다보며 이를 꽉 깨뭅니다. 경찰놈들이 피자국만 찾고 낭떠러지 밑바닥까지 제대로 뒤지지 않았다는 게 아직도 내 가슴에 천추의 한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무서운 놈들이 칼을 들고 바짝 추격해 오는데 갓난아기였던 내 딸까지 품에 안고 여기서 얼마나 벌벌 떨었을까 생각하면 아직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내가 그날 밤 해외 출장만 가지 않았어도 내 아내와 딸이 이 차가운 산속에서 억울하게 죽지 않았을 겁니다. 비서실장은 수행원들 전부 데리고 멀찍이 뒤로 물러나 있으세요.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혼자서 아내에게 용서를 빌고 싶습니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깊숙이 숙이고 수십 명의 수행원을 이끌고 소리 없이 물러납니다. 홀로 벼랑 끝에 남은 대현은 주먹을 꽉 쥐고 침통한 표정으로 섭니다. 대현의 차가운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비처럼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십니다. 한편 절벽 아래 음습한 뱀굴 바닥.
밧줄을 타고 끝까지 내려온 연우의 두 발이 축축한 동굴 바닥에 착지합니다. 바닥에는 뱀에게 물려 죽은 산짐승들의 하얀 백골이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연우가 뼈조각을 밟고 헉하고 숨을 들이켜며 뒷걸음질을 칩니다. 으악! 동물이 죽어 있어. 아니야, 꾹 참고 정신 차려야 해.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머리가 핑핑 돌아. 빨리 약초만 캐서 위로 도망가자. 칠흑같이 어두운 동굴 내부로 연우가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진입합니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수십 마리의 맹독성 뱀들이 일제히 다리를 틀고 일어납니다. 씩씩거리는 소리가 동굴 전체에 소름 끼치게 울려 퍼집니다. 뱀들이 사방에서 연우의 발목을 향해 날카로운 독리를 드러내며 기어옵니다. 연우는 당황하지 않고 허리춤에 차고 있던 주머니를 재빨리 엽니다. 오지 마. 신만이 아저씨가 뱀은 매운 냄새에 약하다고 했어. 내가 어제 산에서 미리 캐온 쑥대랑 독한 약초즙 냄새를 맡으면 너희들 다 도망갈 거야. 연우는 마른 쑥대에 불씨를 튕겨 불을 붙이고 뱀이 기피하는 특수 약초들의 즙을 으깨어 불길 위해 잔뜩 뿌립니다. 독하고 매운 연기가 순식간에 동굴 바닥으로 쫙 깔립니다. 매캐한 연기를 견디지 못한 뱀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깊은 바위 틈으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연우가 기침을 콜록거리면서도 독한 연기를 헤치고 동굴 가장 깊숙한 내벽으로 다가갑니다. 바위 구석에서 영롱한 붉은빛을 띠는 거대한 줄기가 연우의 눈에 띕니다. 찾았다. 이게 숙모가 말한 전설의 적하수호구나. 진짜 줄기에서 붉은색 빛이 나네. 뿌리가 다치면 돈을 제대로 못 받는다고 했어. 우리 할아버지 뼈가루 무사히 지키려면 상처 하나 없이 깨끗하게 캐가야 해. 연우가 낡은 호미를 짧게 쥐고 주변 흙을 아주 조심스럽게 파내기 시작합니다. 흙을 긁어내던 호미 끝에 딱하고 둔탁한 금소금이 걸립니다. 연우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호미질을 우뚝 멈춥니다. 뭐지? 돌덩이가 왜 이렇게 매끄럽게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동굴 바닥 깊은 곳에 쇳덩이가 묻혀 있을 리가 없는데. 연우가 맨손으로 흙더미를 깊이 헤집자 검게 변색된 낡은 물건 하나가 딸려 나옵니다. 바지에 흙을 털어내자 그것은 놀랍게도 가늘고 예쁜 세공이 들어간 은목걸이입니다. 연우는 자신의 더러운 옷자락으로 은목걸이에 묻은 진흙을 조심스럽게 닦아냅니다. 우와, 엄청 예쁜 은목걸이네. 누가 이런 깊은 뱀굴 바닥에 예쁜 목걸이를 일부러 버린 것처럼 깊이 파묻어 놨을까? 펜던트 뒤에 알 수 없는 꼬부랑 글씨도 적혀 있어. 엄청 비싸 보이는데 숙모가 보면 또 노름판에 팔아버릴 거야. 이건 나 혼자 몰래 숨겨둬야겠다. 연우는 거대한 적하수호와 은목걸이를 품속 깊은 주머니에 단단히 갈무리합니다. 가장 큰 목표를 달성한 연우는 다시 절벽을 올라가기 위해 낡은 밧줄을 두 손으로 꽉 틀어줍니다. 할아버지, 저 약초 무사히 캤어요. 이제 올라갈게요. 손바닥이 너무 아프고 힘이 다 빠져서 밧줄을 놓칠 것 같지만 끝까지 꾹 참을게요. 연우는 찢어진 손바닥에서 붉은 피를 뚝뚝 흘리면서도 밧줄에 매달려 사력을 다해 절벽을 기어오릅니다. 발이 있기에 미끄러지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지만 아이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절벽 위 흙바닥으로 굴러떨어지듯 기어올라 구사일생으로 뱀굴을 빠져나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한 연우는 극한의 체력 소모로 극심한 현기증을 느낍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다리가 풀려 흙바닥에 몇 번이나 주저앉습니다. 연우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뺨을 때려 자신을 다독입니다. 안 돼. 여기서 쓰러지면 숙모가 할아버지 유골함을 바닥에 엎어버릴 거야.
빨리 가서 적하수호를 숙모손에 건네줘야 해. 연우는 자신의 낡고 해진 겉옷을 벗어 거대한 적하수호와 은목걸이를 겹겹이 단단하게 감싸 안습니다. 보물이 든 옷자락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산길을 내려옵니다. 한편 산길 초입의 비좁은 돌담 뒤 읍내에서 자신을 쫓아온 빚쟁이들을 피해 납작 엎드려 숨어있던 최숙자가 고개를 빼꼼 내밉니다. 아이고 다리야. 독종 같은 사채업자 놈들이 이 깊은 깡총까지 쫓아올 줄은 몰랐네. 당장 내 배에 칼을 쑤셔 넣을 기세인데 오늘 하루를 어떻게 넘기지. 최숙자가 덜덜 떨며 주변을 살피다 산에서 내려오는 연우를 매의 눈으로 발견합니다. 전현이 살아서 돌아왔네. 저 품에 안고 있는 거 겉옷 틈새로 시뻘건 잔뿌리가 다 튀어나와 있잖아. 진짜로 그 수억 원짜리 적하수호를 캐온 게 분명해. 옳지. 저것만 당장 뺏어서 팔아치우면 내 빚은 싹 다 갚고도 한몫 단단히 챙길 수 있겠다. 당장 뛰어가서 뺏어야지. 탐욕에 눈이 뒤집힌 최숙자가 돌담 밖으로 튀어나가려던 찰나입니다. 좁은 마을길을 꽉 채운 수십 명의 시꺼먼 양복 사내들과 거대한 고급 세단 행렬이 최숙자의 시야에 불쑥 들어옵니다. 그것은 리조트 시차를 마친 강대현 회장의 거대한 경호 행렬이지만 시골 안악내인 최숙자는 그들의 정체를 알 길이 없습니다. 최숙자가 사색이 되어 다시 돌담 뒤로 납작하게 바짝 엎드립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저 시꺼먼 놈들 전부 읍내 사채업자들이 끌고 온 조폭놈들 아니야. 돈 떼어먹은 빚쟁이 하나 잡으려고 저렇게 떼거지로 몰려오다니 진짜로 내 배를 가를 작정인가 봐. 지금 나갔다간 돈 뺏기도 전에 저놈들한테 걸려서 뼈도 못 추리겠어. 최숙자는 검은 양복 사내들이 완전히 지나가기만을 기다리며 입을 틀어막고 바들바들 떨며 숨을 죽입니다. 그 사이 현기증으로 시야가 완전히 흐려진 연우는 비틀거리며 양복 사내들이 서 있는 마을 아스팔트 길로 위태롭게 접어듭니다. 최숙자가 돌담 뒤에서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주춤하는 사이입니다. 며칠을 굶은 데다 험한 절벽을 오르내리며 극한의 체력을 소모한 연우의 시야가 하얗게 흐려집니다. 어린아이는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마을 어귀의 포장도로 위로 위태롭게 걸음을 옮깁니다. 마침 산골 마을의 시차를 모두 마치고 서울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강대현 회장이 탑승한 최고급 세단이 무거운 엔진 소리를 내며 출발하려는 찰나였죠. 도로 한가운데로 불쑥 튀어나온 작은 그림자를 향해 거대한 세단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합니다. 기익. 소름 끼치는 타이어 마찰음이 고요한 산골 마을의 정막을 날카롭게 찢어놓습니다. 세단이 가까스로 멈춰섰지만 연우는 쿵소리와 함께 차체 앞부분에 부딪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으로 고꾸라집니다. 넘어지는 강한 충격에 연우가 가슴팍에 소중하게 끌어안고 있던 낡은 겉옷 보따리가 허공으로 흩어집니다. 보따리 안에 들어있던 거대한 붉은 적하수호와 흙투성이 은목걸이가 바닥으로 튕겨나갑니다. 작고 낡은 은목걸이는 아스팔트 위를 대굴대굴 굴러갑니다. 때마침 무슨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 뒷좌석 문을 열고 내리려던 대연의 반짝이는 구두 발치에 은목걸이가 탁 하고 멈춰섭니다. 무전기에 손을 얹은 덩치 큰 경호원들이 차량 앞을 가로막은 연우를 거칠게 치워버리기 위해 우르르 달려듭니다. 당장 회장님 차 앞을 막고 있는 저 아이를 길 밖으로 치워버려라. 비서실장이 소리치며 연우의 팔목을 우악스럽게 잡아끄는 순간입니다. 구두 밑창에 닿은 흙투성이 물건을 무심코 내려다본 대연의 전신이 벼락이라도 맞은 듯 뻣뻣하게 굳어버립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잊은 사람처럼 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바닥만 뚫어지게 응시합니다. 피도 눈물도 없기로 소문난 젊은 재벌 총수가 체면도 잊은 채 흙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대연은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흙이 잔뜩 묻은 은목걸이를 조심스럽게 집어듭니다. 엄지손가락으로 목걸이의 펜던트 뒷면을 거칠게 문질러 진흙을 닦아냅니다. 희미하게 드러난 아주 정교하고 낯선 이니셜 각인을 확인한 대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칩니다. 12년 전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에 대연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비밀 표식을 직접 새겨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입니다. 아, 얼음장같이 차갑던 젊은 총수의 입에서 짐승이 피를 토하며 울부짖는 듯한 처절한 오열이 터져나옵니다. 대연의 두 눈에서 핏물 같은 굵은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립니다. 아스팔트 바닥을 주먹으로 피가 나도록 내리치며 대연이 목 놓아 엉엉 웁니다. 여보, 당신 목걸이가 왜? 대체 왜 이 깊은 산골짜기 흙바닥에서 뒹굴고 있는 거야? 12년 동안 내가 당신 흔적 하나 찾으려고 온 세상을 다 뒤졌는데 이 차가운 쇳덩이가 왜 이제야 내 눈앞에 나타난 거냔 말이야. 주변에 도열해 있던 수십 명의 수행원과 경호원들이 회장의 처절한 오열에 경악하며 일제히 숨을 죽입니다. 비서실장조차 함부로 다가가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은 채 눈시울을 붉힙니다. 대연은 핏발이 시뻘겋게 선 두 눈으로 바닥에 쓰러진 연우를 향해 미친 듯이 기어갑니다. 커다란 두 손으로 연우의 가녀린 어깨를 부서져라 움켜쥐고 앞뒤로 거칠게 흔들어댑니다. 말해, 대체 이 목걸이를 어디서 났어? 12년 전에 억울하게 죽은 내 아내의 유품을 네가 어떻게 가지고 있냐고. 당장 입을 열지 않으면 널 이 자리에서 가만두지 않겠어. 바닥에 쓰러져 무릎에서 피를 흘리던 연우는 맹수처럼 으르렁거리는 대연의 기세에 극도의 공포를 느낍니다. 사색이 된 얼굴로 덜덜 떨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힘겹게 입을 엽니다. 살려주세요. 아저씨, 훔친 거 절대로 아니에요. 저기 저 산 꼭대기 절벽 밑에 뱀이 아주 많이 사는 무서운 독사굴이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거기 제일 깊은 밑바닥에서 약초를 캐다가 흙더미 속에 파묻혀 있는 걸 주워온 거예요. 진짜예요. 제발 저 좀 때리지 마세요. 아저씨. 대연이 연우의 대답을 듣고 충격에 빠져 멍하게 입을 벌리는 순간입니다. 마을 어기 돌담 뒤에서 숨죽이고 상황을 엿보던 최숙자의 두 눈이 번쩍 뜨입니다. 연우가 넘어지면서 길바닥에 팽개쳐진 붉은 적하수호를 똑똑히 목격했기 때문이죠. 수천만 원, 아니 수억 원을 호가할지도 모르는 전설의 영약이 아스팔트 위에 덩그러니 나뒹굴고 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빚쟁이일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은 이미 최숙자의 머릿속에서 하얗게 지워진 지 오래입니다. 오직 저 귀한 약초를 팔아 도박빚을 갚고 떵떵거리며 살겠다는 지독한 탐욕만이 끓어오릅니다. 최숙자가 미친 듯이 괴성을 지르며 돌담 뒤에서 화살처럼 튀어나옵니다. 비켜. 이거 다 내 거야. 전현이 캔 약초는 다 내가 갖다 팔기로 했다고. 대연의 정체를 전혀 알리 없는 시골 아낙네는 눈앞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다짜고짜 달려들어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연우의 마른 등짝을 구둣발로 퍽 하고 무자비하게 걷어찹니다. 아! 연우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몸을 둥글게 웅크립니다. 최숙자는 쓰러진 아이의 헝클어진 머리채를 잔인하게 틀어쥐고 위로 번쩍 들어 올립니다. 이 앙큼한 도둑년아. 감히 내 허락도 없이 그 귀한 약초를 뒤로 빼돌려서 저 조폭놈들한테 팔아넘기려고 수작을 부려. 내가 산에 버려진 널 걷어서
10년 넘게 먹이고 재워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년. 당장 내 집에서 나가서 길바닥에서 얼어 죽어버려. 최숙자가 연우를 내동팽이 치고 길바닥에 떨어진 붉은 적하수호를 탐욕스러운 손길로 낚아채려 몸을 굽힙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아내의 유품을 부여잡고 깊은 슬픔과 경악에 빠져있던 대연의 눈빛이 돌변합니다. 눈물을 쏟아내던 붉은 두 눈에 순식간에 지옥불 같은 분노와 끔찍한 살기가 서립니다. 공기를 얼어붙게 만드는 서늘한 기운을 뿜어내며 대연이 턱짓으로 짧고 날카로운 신호를 보냅니다. 수십 명의 정예 경호원들이 주저없이 야수처럼 달려듭니다. 경호원들은 최숙자의 두 팔을 등 뒤로 우드득 소리가 나게 꺾어버리고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을 무자비하게 짓누릅니다. 아이고 아파라. 사람 살려. 이 무식한 놈들아. 돈 갚는다고 했잖아.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최숙자가 숨이 막혀 캑캑거리면서도 사채업자들에게 당하는 줄 알고 악을 쓰며 발버둥을 칩니다. 대연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흙먼지가 묻은 바지를 털어냅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걸음으로 다가가 반짝이는 명품 구둣발로 바닥을 긁는 최숙자의 핏기 없는 손등을 콱 짓밟아 버립니다. 으악! 내 손 뼈 부러져. 대연은 자비 없이 구두 밑창에 체중을 실어 최숙자의 손등을 으깨버릴 듯 비벼댑니다. 눈앞에서 뿜어져 나오는 재벌 총수의 압도적인 살기에 최숙자는 오금이 저려 바지를 축축하게 적실 지경이 됩니다. 내 아내의 목걸이다. 12년 전 이 차가운 산속에서 실종된 내 아내의 유일한 흔적이란 말이다. 저 어린아이가 내 아내의 목걸이를 주워온 독사굴에 대해 당장 실토해라. 내년이 무엇을 알고 있는지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전부 불지 않으면 이 자리에서 산채로 땅에 묻어버리겠다. 지옥에서 기어 올라온 악기 같은 대연의 협박에 최숙자의 눈동자가 공포로 미친 듯이 요동칩니다. 저 시퍼런 눈빛은 절대로 허세가 아니라 당장이라도 자신의 목을 베어버릴 진짜 살기임을 본능적으로 직감한 것이죠. 살려주세요. 제가 전부 다 불겠습니다. 저 계집애가 뱀굴에 대해 말한 건 전부 진짜입니다. 12년 전에 제가 산에 나물 캐러 갔다가 숲속 바위 틈에 버려져서 울고 있는 갓난아기를 우연히 주었습니다. 고아원에 갖다 주려다가 나라에서 나오는 양육지원금을 타먹으려고 제가 죽은 아버지 몰래 호적에 올리고 지금까지 하녀처럼 부려먹으며 키웠습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세요. 회장님, 대연의 구둣발이 최숙자의 손등을 더욱 으스러지게 짓누릅니다. 그 불쌍한 어린아이를 왜 하필 동네 사람들도 뼈도 못 추리고 죽어나간다는 끔찍한 독사굴로 등 떠밀어 밀어 넣었는지 묻고 있지 않나? 최숙자가 눈물과 콧물을 아스팔트 바닥에 질질 흘리며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떱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읍내 노름판에서 빚을 지는 바람에 며칠 전에 사채업자들한테 심하게 쫓겼습니다. 당장 돈을 갚지 않으면 배를 가르겠다고 칼을 들고 협박을 당해서 돈을 벌려고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저 아이가 뱀굴에 내려가서 비싼 적하수호를 캐오면 그 돈으로 노름 빚을 갚으려고 제가 어제 할아버지 뼈가루를 버린다고 협박해서 억지로 사지로 보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자백을 들은 대연의 호흡이 거칠게 떨립니다. 12년 전 숲속에 버려진 갓난아기라는 말에 대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 하고 떨어집니다. 아내의 실종 시기와 최숙자가 아이를 주었다는 시기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대연은 핏기가 싹 가신 창백한 얼굴로 바닥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는 연우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어릴 적 자신의 앨범 속 얼굴을 꼭 빼닮은 짙은 눈썹과 죽은 아내를 꼭 닮은 오밀조밀한 입술이 대연에 젖은 시야에 들어옵니다.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요란한 마찰음을 내며 다시 잔인하게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강대연의 불호령이 떨어지자마자 태성그룹 산하 최고 병원의 의료진이 헬리콥터를 타고 산골 마을 공터로 급히 날아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사들이 황급히 뛰어와 강대연과 연우의 입안 점막에서 유전자 시료를 조심스럽게 채취하죠. 피 말리는 3시간이 지납니다. 의료진이 두 손으로 공손하게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든 서류 봉투를 강대연에게 건넵니다. 서류를 받아든 강대연의 커다란 두 손이 심하게 바들바들 떨립니다. 종이 맨 아래에 적힌 99.999% 친자일치라는 붉은 글씨가 강대연의 시야에 들어옵니다. 강대연은 입술에서 검붉은 피가 배어나올 정도로 입술을 꽉 깨뭅니다. 강대연이 흙투성이인 연우의 작은 몸을 부서져라 꽉 끌어안으며 소리내어 크게 오열합니다. 내 딸, 12년 동안 죽은 줄만 알았던 내 핏줄. 아빠가 널 못 알아봐서 정말 미안해. 그동안 얼마나 춥고 배고팠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내 곁에서 평생 널 지켜줄게. 연우는 자신을 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강대연의 넓은 품에서 난생 처음으로 든든한 보호막을 느낍니다. 평생 일만 하며 구박을 받던 연우의 닫혀있던 마음이 순식간에 부드럽게 풀립니다. 연우도 강대연의 넓은 등을 작은 두 손으로 마주 안으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저씨가 진짜 내 아빠예요. 나는 엄마 아빠가 나를 산에 버린 줄 알고 맨날 밤마다 몰래 울었어요. 나 이제 아빠 생겼으니까 밥 안 굶어도 돼요. 매일 산에 가서 무거운 지게 앉아도 돼요. 연우의 목소리에 강대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강대연은 연우의 헝클어진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죠. 그럼 다신 험한 산에 갈 필요 없어. 우리 딸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아빠가 다 해줄 거야. 널 이렇게 아프게 만든 나쁜 사람들은 아빠가 전부 감옥으로 보내줄 테니까 너는 이제 예쁘게 웃기만 하면 돼. 강대연의 매서운 시선이 아스팔트 바닥에 짓눌려 있는 최숙자를 향합니다. 최숙자는 사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눈치를 채고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아이고 회장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걷어서 밥 먹이고 재워준 덕분에 따님이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제발 한 번만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최숙자가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두 손을 싹싹 빕니다. 강대연이 아주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비서실장에게 턱짓하며 지시합니다. 당장 저 여자 경찰에 넘기세요. 아동학대에 살인 미수까지 씌울 수 있는 죄명은 전부 다 씌워서 평생 감옥에서 햇빛도 못 보게 만들어. 그리고 저 여자가 진 빚도 몽땅 사들여서 감옥 안에서도 평생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게 해. 경찰관들이 달려와 최숙자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철컥 채웁니다.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태성그룹 회장 딸을 키워준 사람이야. 나한테 이러면 천벌을 받아. 최숙자가 악을 쓰며 발버둥을 치지만 경찰관들은 최숙자를 경찰차 뒷좌석에 짐짝처럼 던져넣습니다.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흙먼지를 일으키고 마을을 빠져나갑니다. 연우가 강대연의 겉옷을 조심스럽게 잡아당깁니다. 아빠, 저기 마루에 우리 할아버지 유골함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나한테 진짜 잘해줬어요. 숙모가 할아버지 뼈가루를 더러운 곳에 버린다고 해서 내가 독사굴에 간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뼈가루 바닥에 쏟아지면
절대로 안 돼요. 강대현은 연우의 깊은 마음씨에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힙니다. 강대현이 비서실장을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당장 최고급 호두나무로 만든 유골함을 가져와. 저분은 내 딸을 지켜주신 유일한 은인이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볕이 잘 들고 좋은 명당 자리를 찾아서 정중하게 이장해드려. 비서실장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회장님.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짐승 취급을 받으며 헛간에서 지내던 12살 산골 소녀는 단 하루 만에 신분이 완전히 바뀝니다. 대한민국 재계 1위 기업의 유일한 상속녀가 된 연우는 강대현의 최고급 세단 뒷좌석에 나란히 앉습니다. 차량이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아주 거대한 태성그룹 저택에 도착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철문이 열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웅장한 정원이 나타납니다. 현관 앞에는 단정한 유니폼을 입은 수십 명의 고용인들이 일렬로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고용인들이 일제히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큰 소리로 인사하죠. 아가씨, 무사히 돌아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연우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엄청난 광경에 크게 놀라 강대현의 등 뒤로 몸을 숨깁니다. 강대현은 겁먹은 연우를 두 팔로 번쩍 안아 올려 넓은 어깨에 기댑니다. 흙투성이인 연우의 옷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지만 강대현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밝게 웃습니다. 강대현이 연우를 안고 저택 2층으로 올라가 화려한 장식이 달린 문을 엽니다. 그곳은 오직 연우만을 위해 수백 명의 인력이 동원되어 하루 만에 꾸며놓은 방입니다. 분홍색 벽지에 반짝이는 조명이 달린 아름다운 공주님 방입니다. 우와, 여기 진짜 내가 자는 방이에요. 침대가 아주 푹신푹신해 보여요. 연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방 안을 이리저리 신기하게 둘러봅니다. 잠시 후 1층의 거대한 식당 식탁 위에 진수성찬이 차려집니다. 수십 가지의 최고급 요리가 상이 휘어지도록 가득 차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연우는 숟가락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치만 살핍니다. 강대현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커다란 생선구이를 가져옵니다. 포크와 젓가락을 능숙하게 움직여 굵은 가시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발라냅니다. 하얀 생선살을 연우의 밥숟가락 위에 듬뿍 올려줍니다. 우리 딸, 그동안 못 먹어서 이렇게 말랐구나. 아빠가 생선 가시 다 발라줄 테니까 천천히 많이 먹어. 체하지 않게 꼭꼭 씹어 먹어야 한다. 연우가 조심스럽게 생선살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자 강대현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강대현은 자신이 밥을 먹는 것도 잊은 채 연우가 식사를 마칠 때까지 다정하게 곁을 지킵니다. 다음 날 아침 태성그룹 본사 최고 회의실. 수조원의 자금이 걸린 중요한 임원회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임원들이 긴장한 얼굴로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벌컥 열리며 비서실장이 다급하게 들어와 강대현의 귓가에 속삭이죠. 회장님, 아가씨께서 머리를 예쁘게 묶고 싶어 하시는데 고용인들의 손길을 무서워하십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무서운 회장으로 불리던 강대현이 그 자리에서 즉시 서류를 덮고 일어납니다. 회의는 여기서 중단합니다. 나머지 안건은 내일 다시 보고하세요. 강대현이 당황한 임원들을 뒤로 한 채 서둘러 저택으로 돌아옵니다. 강대현은 연우를 화장대 의자에 앉히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어린아이 머리 묶어주는 인터넷 동영상을 켭니다.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서툰 솜씨로 빗질을 시작합니다. 아빠가 머리 묶어주는 건 태어나서 처음이라 조금 아플 수도 있어. 아프면 바로 말해야 한다.
연우가 거울 속에 비친 강대현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소리내어 웃습니다. 하나도 안 아파요. 우리 아빠가 묶어주는 머리가 세상에서 제일 예쁠 것 같아요. 며칠 뒤 저택의 정원사가 몹시 놀란 얼굴로 강대현의 서재로 뛰어들어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아가씨께서 정원에 심어진 수천만 원짜리 귀한 관상용 나무들을 전부 뿌리째 뽑아버리고 계십니다. 강대현이 놀라 정원으로 나가자 연우가 얼굴에 흙을 잔뜩 묻힌 채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비싼 나무들이 뽑혀나간 빈자리에 연우가 산에서 가져온 작은 약초 뿌리들을 정성껏 심고 있습니다. 아빠, 이 큰 나무들은 약으로 쓰지도 못하고 아무 쓸모가 없어요. 내가 어제 산에서 캐온 이 약초들을 심어 놓으면 나중에 아빠 배 아플 때 푹 끓여서 다려 먹을 수 있어요. 고용인들은 강대현이 불같이 화를 낼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숨을 죽입니다. 하지만 강대현은 소리내어 크게 웃으며 연우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습니다. 우리 딸이 아빠 건강을 생각해서 귀한 약초를 심고 있었구나. 정원사는 내 말 잘 들어라. 당장 내일 공사 차량 불러서 정원 절반을 전부 갈아엎어. 우리 딸이 마음껏 약초를 심고 놀 수 있게 깨끗한 흙으로 덮어서 전용 텃밭을 만들어줘. 정원사와 고용인들은 무서운 회장님의 놀라운 변화에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연우가 아주 푹신하고 커다란 침대에 누워 부드러운 이불을 목까지 덮고 있습니다. 강대현이 침대 곁에 앉아 두꺼운 그림책을 펼쳐들고 따뜻한 목소리로 책을 읽어줍니다. 그림책 내용이 끝나자 강대현이 책을 덮으며 연우를 바라봅니다. 우리 딸, 이제 졸리지. 편안하게 눈 감고 푹 자렴. 연우가 졸린 눈을 비비며 강대현의 커다란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습니다. 아빠, 나 진짜 아빠 딸 맞죠? 자고 일어나면 아빠가 어디로 가버릴까봐 조금 무서워요. 강대현의 가슴 한구석이 아프게 저려옵니다. 강대현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꾹 누르며 연우의 따뜻한 이마에 입을 맞춥니다. 아빠가 약속할게. 네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아빠 얼굴을 보게 될 거야. 영원히 내 손 놓지 않을게. 사랑한다. 내 예쁜 딸. 연우의 입가에 편안한 미소가 번지며 고른 숨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강대현은 잠든 연우의 얼굴을 오래도록 지켜보며 새로운 가족을 지키겠다고 굳게 다짐합니다. 연우가 태성그룹 대저택에 입성한 지 한 달이 지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강대현 회장의 친딸이 살아 돌아왔다는 소식이 재계 전체에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이 소식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은 그룹 후계 구도에서 완전히 밀려나게 된 강대현의 이복형 강상무입니다. 어두운 고급 술집의 밀실 안에서 강상무가 값비싼 양주잔을 벽으로 거칠게 집어던집니다.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고 붉은 술이 벽을 타고 더럽게 흘러내리죠. 내가 태성그룹 회장 자리에 앉으려고 12년 동안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렸어. 그런데 산골짜기에서 굴러먹던 핏덩이 하나 때문에 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게 생겼잖아. 강대현 그놈의 유일한 약점인 그 어린아이를 당장 내 눈앞으로 잡아와. 강상무가 핏발선 눈으로 비서에게 소리치며 악랄한 납치 계획을 세웁니다. 만약 납치극의 꼬리가 밟혔을 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울 완벽한 총알바지가 필요했습니다. 강상무는 막대한 비자금을 풀어 지방경찰청에 썩어 빠진 간부들을 은밀하게 매수합니다. 깊은 밤 차가운 감방에 수감되어 있던 최숙자가 머리에 검은 천이 씌워진 채 비밀스럽게 강상무의 별장으로 끌려옵니다. 검은 천이 벗겨지자 최숙자가 몹시 눈이 부신 듯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강상무가 탁자 위에 수표가 가득 든 커다란 가방을 던지듯 올려놓습니다. 최숙자, 네가 산골에서 강대현의 딸을 키워준 여자지. 이 가방 안에 든 돈이면 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엄청난 액수일 거다. 네가 감옥에서 썩어 죽는 대신 밖에서 내 지시대로 움직여준다면 이 돈은 전부 내 차지가 될 거다. 어차피 넌 잃을 것도 없는 밑바닥 인생 아니냐. 최숙자가 수표 가방을 보고 탐욕에 눈이 뒤집혀 바닥에 납작 엎드립니다. 아이고 회장님, 아니 상무님, 시키는 일이라면 제 목숨을 바쳐서라도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저에게 저 돈만 주신다면 불속이든 물속이든 뛰어들겠습니다. 최숙자의 비굴한 대답에 강상무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집니다. 며칠 뒤 태성그룹 경영권 방어를 위한 긴급 해외 주주총회 일정이 갑자기 잡힙니다. 이 모든 것은 강대현을 2박 3일 동안 한국에서 강제로 비우게 만들려는 강상무 일당의 치밀한 함정입니다. 출국을 앞둔 강대현이 저택 거실에서 아주 굳은 표정으로 비서실장을 부릅니다. 내가 없는 동안 저택의 모든 경호 인력을 지금보다 3배로 늘리세요. 파리 새끼 한 마리도 담장을 넘지 못하게 24시간 철통같이 감시해야 합니다. 연우의 곁에는 단 1초도 떨어지지 말고 밀착해서 경호하세요. 무슨 일이 생기면 곧바로 내게 직통으로 연락하고 경찰보다 먼저 사설 경호팀을 움직이세요. 비서실장이 허리를 깊숙이 굽히며 큰 소리로 대답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아가씨를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강대현이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소파에 앉아 있는 연우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습니다. 우리 딸, 아빠가 회사에 아주 중요한 일이 생겨서 며칠 외국에 다녀와야 해. 밥 잘 먹고 방 안에서 안전하게 놀고 있으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인형 사서 금방 돌아올게. 무서워하지 말고 씩씩하게 기다릴 수 있지. 연우가 고개를 끄덕이며 강대현의 커다란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습니다. 네, 아빠. 나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요. 아빠가 맛있는 밥도 많이 주고 따뜻한 방도 만들어줬잖아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강대현은 연우의 이마에 따뜻하게 입을 맞추고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전용기에 오릅니다. 하지만 강대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강상무가 이미 막대한 돈으로 대저택의 내부 보안 책임자를 완벽하게 매수해 두었다는 끔찍한 사실을 말이죠. 굵은 빗줄기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늦은 밤입니다. 어두운 지하 통제실 안에서 보안 책임자가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휴대전화에 찍힌 거액의 입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보안 책임자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경보 시스템의 전원 버튼을 차례대로 꺼버립니다. 저택 후면을 비추던 CCTV 화면들이 일제히 지지직거리며 까맣게 꺼집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지하 서비스 출입문이 은밀하게 열립니다. 어둠 속에서 최숙자 같은 아마추어가 아닌 강상무가 직접 고용한 최정예 특수 용병들이 소리 없이 저택 내부로 스며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검은색 특수복을 입은 용병들은 보안 책임자가 미리 넘겨준 도면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경호원들의 순찰 동선을 귀신같이 피한 용병들이 2층 연우의 스위트룸 창문 앞으로 조용히 다가갑니다. 날카로운 특수 장비로 유리창을 소리 없이 뜯어내고 방 안으로 잠입합니다. 거센 폭우 소리 때문에 밖에서는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습니다. 침대 위에서 곤히 잠들어 있던 연우가 서늘한 기운을 느끼고 눈을 번쩍 뜹니다. 검은 그림자들이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본 연우가 본능적으로 침대 옆 비상벨을 누르려 작은 손을 뻗습니다. 하지만 특수 훈련을 받은 용병의 동작이 훨씬 빠릅니다. 용병이 독한 마취제가
듬뿍 묻은 하얀 수건으로 연우의 입과 코를 순식간에 꽉 틀어막습니다. 아빠. 연우가 발버둥을 치려 하지만 지독한 약 기운에 눈동자가 풀리며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집니다. 용병들이 기절한 연우를 커다란 검은색 더플백 안에 짐짝처럼 구겨 넣고 지퍼를 단단히 채웁니다. 용병들은 들어왔던 지하 통로를 통해 유령처럼 흔적도 없이 저택을 빠져나갑니다. 저택 밖 후미진 골목에 대기하고 있던 번호판 없는 대포차 트렁크에 더플백이 쿵 하고 실립니다. 차량은 경찰의 추적을 완벽하게 피하기 위해 CCTV가 없는 굽은 국도를 타고 서울 외곽을 벗어나 강원도 깊은 야산으로 거칠게 질주합니다. 다음 날 아침 대저택의 2층 복도. 비서실장이 연우를 깨우기 위해 방문을 정중하게 똑똑 두드립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방문을 엽니다. 아가씨, 아침 식사하실 시간입니다. 하지만 넓은 침대 위는 차갑게 비어 있고 이불은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뜯겨나간 창문 틈으로 차가운 비바람이 거세게 들이치고 있습니다. 사색이 된 비서실장이 급히 통신망을 확인하지만 외부로 연결되는 모든 전화선이 예리하게 끊어져 있습니다. 비서실장은 가슴을 부여잡고 비상용 위성 전화를 꺼내어 해외 주주총회에 참석 중인 강대현에게 긴급 통화를 연결합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어젯밤 저택 내부에 적들이 침입해서 아가씨가 납치되었습니다. 당장 추적을 시작하길. 외국 최고급 호텔의 거대한 회의장 안. 통화를 듣던 강대현의 두 눈이 붉게 충혈되며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오릅니다. 강대현이 엄청난 괴력으로 수십 명의 외국 임원들이 앉아있는 무거운 회의장 테이블을 뒤엎어버립니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중요한 서류와 찻잔이 사방으로 날아갑니다. 주주총회고 지분이고 전부 당장 때려치워. 내 전용기 지금 당장 활주로에 띄우라고 해. 한국에 있는 사설 무장정보 조직 수백 명 전부 다 소집시켜서 서울 외곽으로 빠져나가는 모든 톨게이트를 샅샅이 뒤져. 강대현이 외국 임원들의 경악스러운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미친 듯이 회의장을 뛰쳐나갑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강대현의 개인 위성 전화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제한 번호를 확인한 강대현이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누릅니다. 전화기 너머로 강상무의 소름 끼치게 비열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옵니다. 대현아, 외국에서 회의하느라 바쁠 텐데 예쁜 조카 얼굴이나 한번 보라고 전화했다. 강대현의 휴대전화 화면에 흐릿한 영상 하나가 전송되어 옵니다. 먼지가 펄펄 날리는 강원도 산속 버려진 폐목재소안입니다. 굵은 밧줄에 손발이 꽁꽁 묶인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연우의 가여운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연우의 입에는 더러운 테이프가 붙여져 있고 창백한 뺨에는 붉은 상처가 선명합니다. 강상무, 내 놈이 감히 내 딸을 건드려. 내 딸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댔다가는 내 놈들 일가 친척까지 전부 모아서 지옥불에 태워버릴 줄 알아. 강대현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상처 입은 짐승처럼 절규합니다. 강상무가 비웃음을 흘리며 아주 여유롭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소리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나? 내 예쁜 딸의 목숨줄은 지금 내 손에 쥐어져 있어. 당장 변호사 불러서 네가 가진 태성그룹 지분 100%를 나에게 전부 양도한다는 서류에 지장 찍어서 보내. 단 1분이라도 늦거나 경찰 새끼들 냄새가 나면 내 딸은 2번 다시 살아서 내 품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다. 전화가 일방적으로 뚝 끊어집니다. 강대현은 끊어진 전화를 손에 꽉 쥐고 부서질 듯
이를 갈며 창밖의 어두운 하늘을 뚫어지게 노려봅니다. 강대영과의 전화 통화가 방금 끝난 깊은 산속에 버려진 패목제소입니다.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쑤셔 넣은 강상무의 특수 용병들이 창고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용병들은 긴장을 완전히 풀고 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입니다. 돈 벌기 참 쉽네. 저런 조그만 꼬맹이 하나 잡아다 묶어놓고 지키기만 하면 수십억이 통장에 꽂히다니 말이야. 내 말이 맞지. 강상무님이 오늘 밤 안으로 지분양도 서류만 확인하면 저 꼬맹이는 땅에 묻어버리라고 하셨어. 안에 있는 저 늙은 여편네도 같이 묻어버리는 거지.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니까. 용병들이 낄낄거리며 독한 담배 연기를 허공으로 뿜어냅니다. 같은 시각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창고 내부입니다. 강상무의 지시로 억지로 불려와 망을 보게 된 최숙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습니다. 최숙자의 시선은 굵은 밧줄에 꽁꽁 묶인 채 창고 기둥에 주저앉은 연우를 향해 있습니다. 최숙자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연우를 향해 도끼 어린 조롱을 마구 퍼붓습니다. 내년이 1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태성그룹 친딸이라니 내가 배가 아파서 며칠을 잠도 못 잤어. 나한테 평생 쥐어터지던 쓸모없는 밥통이 하루아침에 수조원을 가진 재벌 상속녀가 되다니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게지. 하지만 넌 이제 끝이야. 내 잘난 아비가 오늘 회사 전부를 강상무님한테 넘기면 넌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죽는 목숨이라고. 최숙자가 연우의 얼굴을 향해 더러운 침을 탁 뱉습니다. 연우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두 눈에는 전혀 공포가 없습니다. 독사굴에서 수십 마리의 뱀들과 마주쳤을 때도 살아남은 강인한 산골 아이입니다. 연우는 등 뒤로 묶인 손가락을 아주 미세하게 꼼지락거립니다. 바닥에 굴러다니던 날카로운 나무 파편 하나를 더듬어 단단히 움켜쥡니다. 최숙자가 콧방귀를 뀌며 뒤를 돌아보고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봅니다. 강상무님이 수표를 언제 또 입금해 주시려나. 이 돈이면 당장 서울 한복판에 제일 비싼 아파트를 사고도 남지. 최숙자가 돈의 액수를 세며 딴청을 피우는 바로 그 짧은 사이입니다. 연우는 산골에서 멧돼지 덫을 풀 때 양할아버지가 가르쳐준 요령을 조용히 떠올립니다. 할아버지가 밧줄은 힘으로 당기면 더 조여진다고 했어. 매듭이 묶인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비틀어서 공간을 만들어야 해. 연우가 손목의 뼈가 으스러질 듯한 고통을 참고 밧줄을 역방향으로 조심스럽게 비틉니다. 조금씩 틈이 벌어지자 손에 쥐고 있던 뾰족한 나무 파편으로 가장 굵은 매듭 부분을 톱질하듯 사정없이 긁어냅니다. 툭 하는 아주 작은 소리와 함께 질긴 밧줄이 끊어지며 묶였던 두 손이 완전히 자유로워집니다. 연우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도망치지 않습니다. 총을 든 무서운 어른들이 밖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연우는 소리 없이 바닥에 납작 엎드려 짐승처럼 주변을 기어다닙니다. 어두운 창고 구석에는 나무를 자르고 남은 먼지 섞인 마른 톱밥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오래된 톱니바퀴 기계에서 새어나온 시꺼먼 윤활유가 바닥에 미끄럽게 고여 있습니다. 연우의 반짝이는 눈동자가 창고의 지형지물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그려 넣습니다. 연우는 아주 고운 톱밥을 두 손 안에 터질 듯이 가득 움켜쥡니다.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완벽하게 죽인 채 휴대전화에 정신이 팔린 최숙자의 등 뒤로 조용히 다가갑니다. 거리가 좁혀지자 연우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최숙자의 얼굴을 향해 두 손을 힘껏 뿌립니다. 아, 이게 뭐야? 내 눈이 안 보여. 최숙자의 눈과 코의 점막을 향해
뾰족한 먼지와 톱밥 기둥이 무자비하게 쏟아집니다. 시야를 완전히 빼앗긴 최숙자가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 쥐고 더러운 창고 바닥에 흉하게 나뒹굽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기침을 쏟아내며 최숙자가 바닥을 마구 구릅니다.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잡담을 나누던 성인 용병 2명이 최숙자의 비명을 듣고 화들짝 놀랍니다. 무슨 일이야? 늙은 여편니가 미쳤나? 용병들이 허리춤에서 시꺼먼 권총을 빼들고 창고 철문을 발로 차며 다급하게 뛰어들어옵니다. 창고 안은 최숙자가 뒹굴면서 일으킨 톱밥 먼지로 인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안개가 낀 것 같습니다. 쿨럭쿨럭. 이 망할 꼬맹이가 밧줄을 풀고 도망쳤어. 당장 잡아. 첫 번째 용병이 기침을 하며 권총을 앞으로 겨눈 채 먼지 속을 무리하게 뚫고 전진합니다. 바로 그 순간 용병의 무거운 군화가 연우가 바닥에 잔뜩 뿌려둔 시꺼먼 기계 윤활유를 밟습니다. 미끄러운 기름에 중심을 완벽하게 잃은 첫 번째 용병의 몸이 허공으로 붕 뜹니다. 용병의 얼굴이 바닥에 쌓여있던 아주 날카롭고 단단한 철근 더미 위로 무자비하게 처박힙니다. 우당탕탕하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첫 번째 용병이 피를 흘리며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립니다. 동료가 쓰러지는 소리를 들은 두 번째 용병이 극도의 당황함에 휩싸입니다. 이 독사 같은 새끼가 어디 숨었어? 나오지 않으면 다 쏴 죽여버릴 테다. 두 번째 용병이 허공을 향해 권총을 마구 휘두르며 사방을 두리번거립니다. 하지만 12년 동안 산짐승들과 숨바꼭질을 하며 자란 연우를 어두운 창고에서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연우는 이미 쥐도 새도 모르게 창고 위쪽의 낡은 철제 구조물 위로 날렵하게 기어 올라간 상태입니다. 연우의 시선이 허공에 매달려 있는 거대한 통나무에 고정됩니다. 벌목용으로 쓰이던 수백 킬로그램짜리 무거운 목재가 낡은 지지대 밧줄 하나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습니다. 연우는 주머니에 챙겨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꺼내어 팽팽하게 당겨진 지지대 밧줄을 있는 힘껏 끊어버립니다. 끼기깃, 쾅! 밧줄이 끊어지며 억눌려 있던 거대한 통나무가 무서운 속도로 떨어져 내립니다. 수백 킬로그램의 무게를 가진 통나무가 거대한 시계추처럼 허공을 날카롭게 가르며 허둥대는 두 번째 용병을 향해 돌진합니다. 뭐야? 용병이 고개를 들어 다가오는 거대한 그림자를 확인했지만 피하기에는 이미 늦었습니다. 퍽 하는 둔탁하고 뼈가 부서지는 듯한 파열음이 창고 안을 가득 채웁니다. 통나무가 두 번째 용병의 가슴팍을 아주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타격합니다. 용병의 건장한 몸이 종이장처럼 뒤로 튕겨나가며 벽에 부딪히고 곧바로 실신하여 바닥에 고꾸라집니다. 연우의 완벽한 계산과 천재적인 덫이 성인 용병 2명을 순식간에 완벽하게 제압한 것입니다. 최숙자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공포에 질려 미친 듯이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사람 살려. 저 꼬맹이가 악기가 씌었어. 날 죽이려고 해. 바로 그 순간입니다. 폐목제소의 낡은 지붕을 통째로 날려버릴 듯한 엄청난 굉음이 상공을 뒤흔듭니다. 두두두두 하는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쏟아집니다. 강대현이 직접 타고 온 태성그룹의 전용 헬기가 창고 바로 위로 무섭게 하강한 것입니다. 창고 사방의 낡은 유리 창문들이 헬기의 거센 바람과 충격으로 일제히 와장창 깨져내립니다. 유리 파편이 비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완전 무장을 한 수십 명의 특수 경호팀이 창문과 문을 박살내고 짐승처럼 진입합니다. 헬리콥터의 거센 프로펠러 바람이 폐목제소의 낡은 지붕을 매섭게 때립니다. 부서진 창문 틈으로
완전 무장을 한 특수 경호팀이 폭풍처럼 쏟아져 들어옵니다. 굳게 닫혀있던 창고의 낡은 철문이 굉음과 함께 뜯겨나갑니다. 강대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흙먼지가 자욱한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오죠. 강대현의 두 눈이 찢어질 듯 크게 벌어집니다. 바닥에는 덩치 큰 성인 용병들이 피를 흘리며 기절해 있습니다. 그 옆으로는 최숙자가 다리가 부러진 채 엎드려 짐승처럼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한가운데에 연우가 아주 태연한 얼굴로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어내고 있습니다. 연우의 손에는 날카로운 나무 파편 하나가 꽉 쥐어져 있습니다. 강대현은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리면서도 연우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연우가 손에 쥐고 있던 나무 파편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며 환하게 웃습니다. 아빠, 나 구하러 왔구나. 아빠가 진짜로 나 찾으러 왔어. 강대현이 연우의 작은 몸을 부서져라 꽉 끌어안고 바닥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철혈 회장의 입에서 짐승이 피를 토하는 듯한 처절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연우야, 내 예쁜 딸아. 아빠가 늦어서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널 제대로 지켜주지도 못하고 이런 험한 꼴을 겪게 만들었어. 내가 죽일 놈이야. 내 몸에 난 상처들을 보니까 내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강대현이 연우의 창백한 뺨에 얼굴을 비비며 목 놓아 엉엉 웁니다. 연우는 자신의 작은 손으로 강대현의 넓고 떨리는 등을 아주 다정하게 토닥입니다. 아빠, 나 진짜로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우리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세고 나를 제일 사랑하니까.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헬리콥터 타고 날아와서 구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울지 마세요. 나 안 다치고 아주 멀쩡해요. 어린 딸의 담담하고 어른스러운 위로가 강대현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후벼 팝니다. 강대현은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연우를 품에 더 깊숙이 안습니다. 경호원들이 창고 안을 완전히 통제하고 주변을 샅샅이 수색합니다. 강대현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을 기어 도망치려는 최숙자와 용병들을 쳐다봅니다. 강대현의 붉은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창고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최숙자가 바들바들 떨며 두 손을 싹싹 비비기 시작하죠. 회장님,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저는 강상무가 시키는 대로 막만 보러 왔을 뿐입니다. 저 아이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평생 쥐 죽은 듯 엎드려 살겠습니다. 강대현이 얼음장처럼 차가운 구둣발로 최숙자의 뺨을 가차없이 짓밟아 버립니다. 용서? 내 딸을 독사굴로 밀어넣은 것도 모자라서 짐승 같은 놈들에게 납치당하게 만들어? 내년은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서 나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경호팀장은 내 말 똑똑히 들어. 저 버러지 같은 놈들 숨만 붙어있게 묶어서 당장 끌어내. 그리고 정보팀 전부 가동해서 강상무가 숨어있는 비밀 은신처를 지금 당장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려. 비서실장과 경호원들이 즉각 무전을 치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경호원들이 자비 없이 최숙자와 용병들의 목덜미를 짓밟고 차가운 수갑을 채웁니다. 최숙자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산속에 메아리치지만 강대현은 차갑게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다음 날 아침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발칵 뒤집히는 엄청난 대형 뉴스가 모든 방송국을 장악합니다. 강대현이 태성그룹의 막강한 자본과 최고 위급 법무팀을 총동원하여 강상무의 끔찍한 민낯을 세상에 터뜨린 것입니다. 뉴스 앵커의 다급한 목소리가
텔레비전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태성그룹 강상무 일가가 12년 전 강대현 회장의 아내를 살인 교사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검찰에 넘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억 원대의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여 부패 경찰 간부들을 매수하고 어젯밤 강대현 회장의 친딸을 납치하려 한 정황까지 모두 폭로되었습니다. 검찰은 즉각 강상무 일가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인천국제공항의 은밀한 밀항 브로커 접선 장소입니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강상무와 그의 이복 형제들이 모자 푹 눌러쓰고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빨리 배편을 대란 말이야.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지금 당장 중국으로 넘어가는 배를 띄워. 강상무가 브로커의 멱살을 잡고 미친 듯이 소리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과 강력계 형사들이 사방에서 쏟아져 나와 강상무 일당을 덮칩니다. 강상무, 당신을 살인 교사, 미성년자 약취 유인, 그리고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 형사들이 강상무의 양팔을 거칠게 꺾고 수갑을 채웁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태성그룹의 주인이야. 강대현 그 어린 놈의 새끼가 함정을 판 거라고. 강상무가 악을 쓰며 발버둥 치지만 공항을 꽉 채운 수백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 플래시를 쉴 새 없이 터뜨립니다. 번쩍이는 불빛 속에서 강상무의 일그러진 얼굴이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며 사회적으로 철저하게 매장당합니다. 몇 달 뒤 열린 대법원 최종 선고 재판장입니다. 방청석 맨 앞줄에 강대현이 서늘한 얼굴로 팔짱을 끼고 앉아 있습니다. 피고인석에는 푸른 수의를 입은 강상무, 최숙자, 매수된 보안 책임자, 그리고 용병들이 초췌한 몰골로 서 있죠. 강대현이 막대한 돈을 들여 고용한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인단이 저들의 죄를 단 하나도 남김없이 낱낱이 파헤친 결과입니다. 엄숙한 표정의 판사가 무거운 판사봉을 내리치며 선고를 내립니다. 피고인 강상무는 자신의 권력을 위해 12년 전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어린 조카를 납치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강상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숙자 역시 살인 미수와 납치의 공범으로서 죄가 몹시 무거우므로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떨어지자 강상무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습니다. 최숙자 역시 바닥에 엎드려 바닥을 마구 치며 오열하죠. 아이고 내 팔자야. 감옥에서 30년을 썩으면 난 살아서 저 문을 못 나가. 내가 돈에 미쳐서 쓸데없는 짓을 저질렀어. 제발 용서해줘. 햇빛조차 들지 않는 가장 춥고 축축한 열악한 독방에 갇힌 최숙자는 평생을 비참하게 기어다니며 자신의 죗값을 처절하게 치르게 됩니다. 부패한 보안 책임자와 용병들 역시 법정 최고형을 받고 차가운 감방에서 짐승만도 못한 삶을 맞이합니다. 자신의 핏줄을 위협하는 모든 쓰레기들을 완벽하게 치워버린 강대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룹 경영의 상당 부분을 유능한 전문 경영인들에게 과감하게 넘깁니다. 강대현의 모든 시간과 막강한 권력은 오직 연우의 행복과 성장을 돕는 데 온전히 집중됩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는 주말 오후입니다. 태성그룹이 연우의 이름을 따서 아주 거대하고 아름답게 완공한 연우 수목원의 온실입니다. 과거의 끔찍한 기억이 묻힌 강원도의 거친 산골짜기가 아닌 꽃향기가 가득한 평화로운 공간이죠. 강대현과 연우가 밀짚 모자를 쓰고 나란히 쪼그려 앉아 귀한 약초 모종을 심고 있습니다.
연우가 흙이 묻은 손으로 땀을 닦으며 활짝 웃습니다. 아빠, 이 적하수 잎사귀 참 예쁘게 돋아났죠. 아빠가 매일 물도 주고 정성스럽게 돌봐줘서 그래요. 나중에 이거 쑥쑥 자라면 내가 아빠 건강해지는 약 다려줄게요. 강대현이 연우의 코에 묻은 흙을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아주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우리 딸이 심은 약초인데 아빠가 당연히 정성을 다해야지. 아빠는 우리 연우가 이렇게 건강하고 밝게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매일매일 건강해지는 기분이야. 고맙다, 내 딸. 두 사람의 다정한 웃음소리가 수목원 전체에 따뜻하게 울려 퍼집니다. 그렇게 시간은 강물처럼 빠르게 흘러갑니다. 연우는 거친 산골에서 스스로 멧돼지 덫을 풀고 독사들과 싸우며 터득한 강인한 생존력을 가슴에 품고 자랍니다. 여기에 강대현의 피도 눈물도 없는 치밀한 두뇌와 압도적인 지성까지 스펀지처럼 완벽하게 흡수하죠. 수많은 최고급 엘리트 교육을 거치며 연우의 눈빛은 하루가 다르게 깊고 단단해집니다. 겁에 질려 덜덜 떨던 산골 고와 소녀의 티는 눈 녹듯 완벽하게 사라집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어떤 위기 앞에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는 눈부신 재벌가 상속녀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탈바꿈해 나갑니다. 과거의 상처를 찬란한 보석으로 깎아낸 연우의 눈부신 날갯짓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준비를 마칩니다. 그로부터 10년이라는 긴 세월이 물 흐르듯 지나갔습니다. 독사들이 우글거리던 캄캄한 뱀굴에서 생사를 넘나들던 12살 산골 고아 소녀는 이제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덧 완벽한 성인으로 훌륭하게 자라난 22살의 연우가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거울 앞에 섭니다. 오늘은 연우가 태성 기업의 가장 핵심적인 계열사를 이끄는 최고 책임자, 본부장으로 당당히 첫 출근을 하는 날입니다. 단정하고 세련된 검은색 양복을 차려입은 연우의 눈빛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단단한 기품이 서려 있죠. 출근 준비를 모두 마친 연우가 대저택의 넓은 응접실로 천천히 걸음을 옮깁니다. 응접실 한가운데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강대현이 아주 벅찬 얼굴로 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대현의 거친 손에는 작고 낡은 상자 하나가 아주 소중하게 쥐어져 있습니다. 강대현이 상자를 열자 12년 전 뱀굴 바닥에서 처음 발견했던 그 은목걸이가 영롱한 빛을 뿜어냅니다. 흑투성이었던 목걸이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눈부시게 세공되어 어머니의 숭고한 사랑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강대현이 떨리는 손으로 은목걸이를 꺼내어 연우의 목에 직접 걸어주며 깊은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연우야, 네가 독사골 깊은 흙더미 속에서 이 목걸이를 처음 찾아왔던 그날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하구나. 내 어머니가 널 살리기 위해 목숨을 던지며 남긴 이 유품이 오늘 훌륭하게 자란 내 목에서 빛나는 것을 보니 아빠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오늘부터 네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길을 내 어머니가 하늘에서 환하게 비춰줄 거다. 연우는 자신의 가슴 위에 놓인 은목걸이의 펜던트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줍니다. 아버지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씩씩하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를 이렇게 완벽하고 단단하게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0년 전 뱀굴에서 이 목걸이를 주었을 때 저는 매일 매 맞고 굶주리던 나약한 꼬마였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아주신 덕분에 저는 캄캄한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올 수 있었어요. 제 목에 걸린 이 목걸이의 무거운 가치를 평생토록 잊지 않겠습니다. 아버지가 피와 땀으로 지켜내신 이 굳건한 세계를 이제는
제가 제 목숨을 걸고 완벽하게 지켜내겠습니다. 강대현은 자신의 모든 카리스마와 치밀한 지성을 완벽하게 물려받은 후계자의 모습에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삼킵니다. 강대현이 연우의 양어깨를 꽉 쥐며 환하게 웃습니다. 그래, 내 핏줄답게 아주 훌륭한 각오다. 너는 거친 산골에서 독사들을 맨손으로 물리치고 살아남은 강인한 아이야. 기업을 이끌다 보면 독사보다 더 교활하고 무서운 적들을 만나게 될 거다. 하지만 넌 절대로 물러서지 않고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이 아빠는 굳게 믿는다. 자, 이제 우리의 웅장한 전쟁터로 함께 출근해 볼까? 강대현과 연우를 나란히 태운 최고급 세단이 맑은 아침 공기를 가르며 서울 도심을 시원하게 질주합니다. 차량은 거대한 태성 기업 본사 사옥 앞에 귀빈 전용 하차 구역에 아주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멈춰섭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행원이 재빠르게 다가와 차량의 뒷좌석 문을 정중하게 엽니다. 세련된 양복 차림의 연우가 아버지 강대현과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사옥의 1층 중앙홀로 당당하게 들어섭니다. 그 순간 중앙홀을 가득 채우고 있던 수백 명의 임직원들이 일제히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우렁차게 인사하죠. 본부장님, 첫 출근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쏟아내는 웅장한 박수 소리가 거대한 건물 전체에 우레처럼 울려 퍼집니다. 박수를 치며 고개를 든 직원들은 연우의 압도적인 자태를 보며 감탄을 금치 못하고 귓속말을 주고받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회장님의 날카로운 눈빛을 그대로 빼닮으셨어요. 어릴 적에 산골에서 험하게 자라셨다는 소문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기품이 넘치십니다. 우리 기업을 이끌 완벽한 후계자이십니다. 쏟아지는 환호와 존경 어린 시선 속에서 연우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중앙홀을 천천히 둘러봅니다. 10년 전 자신의 작은 어깨를 짓누르던 무겁고 거친 나무지게의 촉감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이제 그녀가 짊어져야 할 것은 산에서 캔 잡초 더미가 아니라 수만 명의 직원을 먹여 살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의 무게입니다. 연우는 임직원들을 향해 부드럽지만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첫 인사를 건넵니다. 격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 험한 산을 타며 아주 무거운 지게를 지고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게 얹어주신 이 자리의 무게가 그 지게보다 훨씬 무겁고 엄중하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도망치지 않고 가장 앞장서서 거센 비바람을 막아내겠습니다. 여러분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태성 기업을 세계 최고의 자리로 이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연우의 진심 어린 연설이 끝나자마자 임직원들의 감격스러운 환호성과 앙코르 박수가 무섭게 터져 나옵니다. 강대현은 딸의 훌륭한 통솔력에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최고 위층 전용 승강기 앞에 섭니다. 승강기 문이 열리자 강대현이 연우의 등을 든든하게 밀어주며 한 걸음 물러섭니다. 연우야, 아빠는 꼭대기층 회장실로 갈 테니 너는 내 집무실로 당당하게 올라가거라. 이제 아빠는 널 품에 안고 보호하는 보호자가 아니다. 험한 세상을 함께 개척해 나가는 가장 든든한 동료이자 파트너로서 내 새로운 시작을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마. 혹시라도 거센 시련이 닥치면 언제든 아빠를 찾아와. 우리가 힘을 합치면 뚫지 못할 벽은 세상에 없다. 연우가 승강기 안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 아버지 강대현을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최고의 파트너가 되어 완벽한 실적으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제가 첫 월급을 가불해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소고기를 대접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강대현이 소리내어 호탕하게 웃는 사이 승강기 문이 부드럽게 닫힙니다. 홀로 남은 승강기 안에서 연우의 곱고 당당한 눈빛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정면을 응시합니다. 10년 전 독사굴에서 낡은 밧줄에 매달려 생사를 넘나들며 눈물을 쏟던 연약한 소녀의 그림자는 이제 흔적조차 없이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승강기가 멈추고 연우가 태성 기업의 심장부인 본부장 전용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운동장처럼 넓은 집무실의 커다란 통유리창 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마천루가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연우가 유리창 앞으로 다가가 자신이 앞으로 지휘하고 이끌어갈 거대한 제국의 풍경을 서늘하게 직시하죠. 수많은 독사들이 다리를 틀고 있는 곳이지만 나는 절대 물러서지 않아. 내 손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쟁취할 거야. 그때 비서가 결제 서류를 가슴에 안고 조심스럽게 집무실로 들어와 허리를 굽힙니다. 본부장님, 집무실 환경은 마음에 드십니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즉시 고치겠습니다. 연우가 천천히 뒤를 돌아 자신의 웅장한 책상 위를 가리키며 밝게 웃습니다. 아주 완벽합니다. 특히 책상 한가운데에 놓인 저 장식장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매일 아침 저 장식장의 먼지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연우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최고급 유리관 하나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 유리관 안에는 10년 전 12살 연우가 독사굴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캤던 거대한 붉은 적하수호가 웅장한 자태를 뽐내며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거대한 약초는 연우가 겪어낸 기적 같은 생존의 역사이자 악인들을 완벽하게 무너뜨린 핏빛 인과응보를 영원히 증명하는 승리의 전리품입니다. 연우가 적하수호가 담긴 유리관을 손끝으로 가만히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우리는 그 무서운 어둠 속에서 끝까지 살아남았어. 앞으로 어떤 위기가 닥쳐도 우리는 절대 쓰러지지 않을 거야. 따뜻하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통유리창을 뚫고 들어와 연우의 등을 환하게 비춥니다. 핏줄보다 진한 뜨거운 사랑과 절대 굴복하지 않는 굳센 용기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낸 완벽한 후계자. 자신감 넘치는 연우의 찬란한 윤곽이 눈부신 햇살 속을 가득 채우며 길고 거대했던 기적 같은 서사가 완벽한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무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캄캄한 독사굴. 하지만 12살의 어린 연우는 자신을 유일하게 사랑해준 할아버지를 지키겠다는 그 뜨거운 마음 하나로 그 끔찍한 사지를 뚫고 세상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돈에 눈이 멀어 핏덩이 같은 아이를 뱀굴로 밀어 넣었던 당숙모의 그 탐욕은 결국 자신의 발등을 찍고 영원히 햇빛조차 볼 수 없는 차가운 감옥이라는 완벽한 지옥으로 스스로를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인과응보는 때로는 잔인할 만큼 아주 정확하고 매섭게 우리 삶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12년 전 그 차가운 뱀굴 바닥에 떨어진 은목걸이는 억울하게 눈을 감아야 했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그 기도가 다 서로를 잃고 지옥을 살던 젊은 아버지와 산골 소녀는 기적처럼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이끄는 당당하고 빛나는 재벌가 상속녀로 성장한 연우의 당찬 발걸음이 이제는 그녀의 앞날에 눈부신 꽃길만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응원해 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